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공부 잘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GS 2기가 시작됐잖아요. GS 2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점 감각을 익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 이제 1기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를 말이 25점짜리지 막 50점짜리 거의 뭐 이 정도 이상 되는 문제로 출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량도 길고 분량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우리가 뭐라고 할까? 시간 제약 받지 않고 공부한 거를 한번 다 뱉어내보자 하는 취지로 약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분량 조정도 좀 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먼저 보죠.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본 다음에, 네,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제 50점짜리를 이제 볼 거예요. 50점짜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1번, 2번 문제 정도 해가지고 이제 약간 서브 문제가 한 3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25점짜리도 있고 한 20 뭐 정도 뭐 이렇게 골고루 좀 섞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50점짜리니까 약간 50분 시간 여유를 좀 둬야 돼서 만약에 더 둔다 해도 60분 이내에 문제를 좀 푸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점짜리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대략 뭐 한 60분 넘기지 마세요. 그래서 왜냐면 실전에 갔을 때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놓고 약간씩 또 중간에 이렇게 첨언 비슷한 것도 좀 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마련해야 돼요. 근데 첨언도 너무 길게 하는 건 좋진 않아요. 그러면 그 행간에다가 이렇게 막 지저분한 막 글씨를 작은 글씨를 쓰게 되는 거니까 뭐 꼭 놓쳤거나 이런 거는 넣더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부터 조금씩 얼마만큼 분량을 쓸지 목차도 잡으면서 스스로 큰 그림을 그려 가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60분 이내에 이렇게 좀 답안을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가 연기 때부터 쓰기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맞는 뭐 그림 있잖아. 그림 크기도 좀 잘 연습을 해주세요. 뭐 한 보통 글씨 크기가 좀 작으면 한 5줄 정도 되는 게 적당한 그림일 수도 있지만 그림은 가능한 한 시원시원하게 크게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글씨도 너무 한 줄 안에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습니다. 근데 빽빽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그것도 시원시원하게 좀 여백의 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고 보통 이제 최고 답안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의 답안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백의 미와 글씨 크기, 그림 크기 등등을 잘 고려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을 좀 잘 지키시면서 답안을 작성하시고 빨리빨리 몇 번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글씨 크기, 그림 크기 자기한테 맞춤화된 거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제 볼펜이라든가 만년필을 쓸지 펜을 어떤 거 쓸지까지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교수님들이 채점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똑같은 걸 이렇게 막 채점할 때 그렇게 지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신경을 좀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행시 같은 시험은 이제 워낙 계산 문제로만 나오기 때문에 정답이 맞았냐 틀렸냐 그거에 따라서 그냥 귀찮으니까 맞으면 점수 막 팍 주고 틀리면 완전히 꽈락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험은 약간 그러한 계산형 유형보다는 그래도 약간 아직은 논술형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 논술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답안제는 반드시 뭐 차차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말로 쓰는 거, 그래프, 수식 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 모든 삼박자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거를 역시 60분 이내에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뭐 처음엔 잘 안 돼도 자꾸 하다 보면 좀 자꾸 잘 되실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 문제 진도 범위는 그 수업 계획서에도 있긴 하지만 우리 교재 보시면 파트 2 있잖아요. 파트 2에 나와 있는 게 제가 이제 2기용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파트 2에 보면 이제 처음에 포인트 1이 노동 공급, 노동 수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파트가 우리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좀 약간 노동 공급 수요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중간중간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동 공급, 다음 시험은 어떻게 돼요? 노동 수요가 시험 범위고 그 다음 노동의 균형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트 2가 이제 진도에 관련된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누적 아닙니다. 우리 누적 시험 범위는
GS 3기 할 거예요. 그때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예 그냥 누적으로 그냥 전범위를 그냥 모의고사 보듯이 할 때니까 그때는 100점짜리죠. 그때는 진짜 실전 연습처럼 계속 할 거예요. 저는 GS3도 보통 이렇게 누적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진도별 누적으로 했었는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진짜 실전처럼 그냥 할까 해요. 그래서 지금은 진도 범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예습하시고 복습하시고 자꾸 이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볼 때 주의하셔야 될 게 공부를 미리 좀 하신 다음에 쓰시면 좋긴 한데 시간 제한해서 하신 다음에 쓰시는데 오픈북은 가능한 한 하지 마세요. 아셨죠? 오픈북은 하지 말자. 저기 전 준비가 안 되는데 그래도 채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요, 그냥, 조용히 그냥 반성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잘 몰라도 우리가 이제 비벼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한번 머리를 쥐어짜서 어떻게 좀 써볼까 하신 다음에 그걸 제출해 주세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설명이라든가 강평 같은 거 들으신 다음에 또 최고답안이라든가 이런 거. 최고답안은 그냥 예시답안이에요. 그걸 그대로 본따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분의 답안이 무슨 뭐 엄청나게 그냥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요렇게 글씨 쓰고 요렇게 그림 그리고 내용이 요런 게 좀 들어가면은 그나마 전체 시험 본 사람들 중에서 웬만한 랭커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북 하지 마시고 제출하신 다음에 그 다음 한 번 더 쓰세요. 만약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난 좀 안타까움이 있어 이렇게 되면은 해설 들은 다음에 다시 또 안 보고 다시 또 책 본 다음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2번 써보세요. 똑같은 문제가 2번 나온다 해서요. 여러분들이 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시험 문제가 실제 진짜 시험 문제 같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다 뱉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현출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우리 공부 방법은 그거예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응용력도 생기기 때문에 불이타성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픈북 하지 마시고요. 오픈북 한 분들은 그냥 스스로 다시 나중에 그냥 참고해서 한 다음에 쓰고 뭐 카페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한번 셀프 채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시험 문제에 대한 강평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강평은요. 오늘 시험 본 거를 오늘 바로 하지는 않을게요. 해설지는 나눠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고민을 하신 다음에 제가 이걸 채점을 하겠죠. 채점을 할 거예요. 채점을 이렇게 할 텐데 보통 이제 채점을 2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내지는 않으세요. 보통 제 생각에는 한 70% 정도만 내시는 것 같고 뒤로 갈수록 답안지 제출하시는 분들이 비중이 한 절반으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추세긴 하거든요. 그때 따라 맞춰서 답안지를 꾸준히 내시는 게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꾸준히 답안지를 제출하셨다? 이거 자체가 우리가 나는 열심히 계속 스트레스 받지만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다 내세요. 아셨죠? 대신 옛날에는 뭐 본명, 가명 이렇게 했는데 학원에서는 이번에 그 수험 등록 번호 있잖아요. 그걸로 할 거니까 H당도 처음부터 그냥 익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익명으로 해서 수험 번호로 하게 될 거니까 채점한 다음에 채점을 공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누적해서 이제 공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가명으로 하다 보니까 막 이름을 막 바꿔요. 막 바꿔가지고 뭐 에렌버그로 했다가 보리아스로 했다가 막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막 바꾸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 누적해서 할 테니까 채점 공시할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너무 등수에는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인 추세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등수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앞등수에 있었던 친구들이 우선 실전에서 보면은 반드시 잘하는 건 아니고, 물론 어느 정도는 해요. 제가 60점 이상 점수를 드린 분들은 보면 이제 그 언저리에서 떨어지더라도 58, 59, 뭐 60점 넘거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날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략 한 60점 정도 초반, 중반, 아니면 60점대 한 정도 언저리, 그리고 50점대 한 중후반, 아니면 50점대 초중반, 뭐 이렇게 해서 크게 한 4등급 정도, 그리고 아니면 40점대, 아니면 50점대, 그냥 그 초반, 그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너무 등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한 60점 언저리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또 이렇게 3기 때도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꾸준히 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공지할 테니까, 그것도 잘 보시고, 강평은 그래서 시험을 본 다음에, 해설지는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거 채점을 했잖아요. 채점한 다음에 채점평까지 같이 해서 좀 이제 시작할 때 할게요. 그래서 우리 1회 모의고사는
대략적으로 제가 채점한 결과를 좀 이렇게 느낌 같은 걸 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최고 답안하고 채점해서 드리잖아요. 그때 다음 주에 수업할 때, 그때 제가 시작할 때 너무 길게는 하지 않을게요. 한 15분 정도, 해가지고 강평을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답을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더 말씀드릴 건 없고 그냥 시험 정해진 시간 안에 꾸준히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트 2가 우리 2기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파트 1을 안 봅니까? 그럼 계속 봐야죠. 그럼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보리아 책 가지고 이제 계속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중심으로 잘 준비하시면서 약간씩 내용을 더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은 뼈대가 중요해요. 만약에 이렇게 막 이렇게 밖에서부터 이렇게 돌멩이가 사람을 만드는데 이렇게 있어서 이게 파나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이제 안 중요한 거를 이렇게 없애면서 이제 사람의 얼굴을 파나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뼈대를 1기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지금은 2기 때는 이제 살을 붙이는 거야. 살을 붙여서 근육을 붙이고 손가락도 만들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야? 이거 에어리언이지 뭐. 에어리언이 진짜 무섭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눈도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3기 때 어떻게 됩니까? 3기 때 이제 다듬는 거지. 다듬으면서 눈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뼈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점차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육도 좀 매끄럽게 이렇게 만들고 아셨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디테일하게 다듬어가는 거니까 2기, 3기에도 새로운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1기 내용만 가지고는 이제 안전하게 브리타를 피하면서 고득점하기엔 약간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2기, 3기 때는 교재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노동경제학 책은 책이 몇 개 없습니다. 에렌버그 교수님 책 우리 1기, 0기 때 했던 거 있잖아요. 그 교수님 책에서 나와 있는 거 몇 개 내용 더 추가하고 그 다음 보리아스 책에 있는 연습문제 같은 거 우리 1기 때 기본으로 했는데 추가적인 내용 좀 볼 거고 그 다음 이제 조우영 교수님 책이라든가 우리나라 교수님들 책 쓴 거 아닌 맥코넬이라든가 그런 책에 관련된 것 중에서 볼만한 괜찮은 것들을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더 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뼈대를 이렇게 갖춘 다음에 살을 조금씩 더 갖춰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노동 공급인데 노동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우선 노동 공급은 주체가 뭡니까? 라고 하면 노동 공급은 주체가 이제 근로자가 돼요. 근로자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일을 할까? 아니면 여가를 즐길까? 고민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선택 대상이 사실 여가 아니면 소득이 기본적인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효용이 여가 아니면 소득 이렇게 있어요. 이 로테이션도 뭐 여가가 A일 수도 있고 H일 수도 있고 I일 수도 있고 막 다양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시면 안 되고 그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식을 쓰시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여가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관심사인데 이 효용함수는요 우선 아시겠지만 무차별 곡선에 반영돼서 표현을 할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여가가 증가하면은 효용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역시 효용이 증가해요. 둘 다 재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맞아요. 한계 효용이 0보다 큰 거예요. 여가에 대한 한계 효용이 0보다 크고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도 0보다 커요. 이걸 뭐라 그런다? 재화라고 얘기합니다. 재화는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good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 효용함수가 대충 주어져 있다. 따라서 그려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는 효용함수가 주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처럼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것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이거 느낌 이해되세요? 알파가 베타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면 한계 대체율을 구해서 우리가 표현할 거예요. MRS 여가 소득 할 텐데 이게 큰 경우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MRS가 어떻게 된다? 네, 맞아요. 이게 쭉 해서 여가 소득하면 얘가 가파른 무차별 곡선의 형태를 지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만약에 알파보다 베타가 커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다소간 여가보다는 소득을 더 중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요거 다시요. 알파가 위에, 여가 위에 알파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가를 좀 중시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베타가 크면은요, 여가를 덜 중시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소득을 중시 여긴다 하면 헷갈리니까 MRS가 작아요. MRS, MK가 작은 사람인데 이렇게 작다라고 하면은 소득을 중시 여기는 건데 여가를 덜 중시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무차별곡선을 쫙 그림을 그리게 될 때 여가, 소비. 물론 여러분들 이거 원점 다 그려주셔야 돼요. 저는 채점할 때 다 답안지에 표시를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그리게 되면 여기 자꾸 그래프가 이제 복잡해지니까 빼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만하게 되는 경우를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효용의 증가 방향은 어떻게 돼요? 맞죠?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용함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완전 보완제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여가, 소득 이렇게. 물론 여기도 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가중치를 다르게 둘 수 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뭐 추치하기는 좀 그래요. 요게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 보완제예요. 완전 보완제이기 때문에 두 재화는 여가와 소득이 완전 보완제 형태가 되고 그런 효용함수이고요. 이런 경우 이제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하긴 했었는데 뭐 여가와 소득이 완전 보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L자 형태의 무차별 곡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린다고요? 네, 완전 보완제인 경우는 L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소득이 있으면 이렇게 지금 이 경우에는 L자가 꺾이는 걸 표시해야 됩니다.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꺾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L자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효용의 증가 방향은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할수록 효용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효용의 증가 방향도 간단하게 좀 그래프에다가 좀 표시를 해 줄수록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완전 대체제 같은 효용함수도 있어요. L 플러스 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한계 대체율이 일정한 거죠. 그래서 완전 대체적 관계예요. 저는 뭐 여가나 소득이나 그냥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하향하는 네, 직선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무차별곡선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여가 소득이면요, 우하향하는 직선이니까 모양이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한계 대체율이 이때는 1이에요. 그래서 MRS가 이 경우에는 일정합니다. MRS, LM이 이게 L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 L로 미분하면 1이고 M으로 미분하면 1이네. 그래서 1 해서 우하향하는 직선 마이너스 1 기울기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이 사람한테는 여가가 중요한 거야. 이제 돈이 필요 없어. 어느 정도 갔을 때, 저는요, 이제 돈은 됐고요. 있을 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가만 중요한 경우에는 여기서 알파만 의미가 있고 알파가 1이고 베타가 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효용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용이 뭐가 중요하다? 여가만 중요하고 소득은 효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소득은 중립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중립적.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은 빵이에요, 빵.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소득이 증가해봤자 효용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MRS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MRS, 여가, 소득 이렇게 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소득의 한계 효용이 빵이니까 빵분의 얼마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무한대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무차별곡선을 그림을 쫙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가는 중요한데 소득이 있어봤자 아무런 효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를 그래프로 그린다라고 하면은 무차별곡선이 어떻게 돼요?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수직이 되지, 수직. 그래서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진 여가에 대해서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더라도 전혀 이 사람은 효용의 증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이 계산 문제도 나오고 할 때 아무 얘기 안 하면 과거에 한계 대체율을 구하세요 해가지고 이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콥-더글라스 효용함수가 주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를 주어져 가지고 효용 극대화하는 여가랑 뭐 소득을 구해라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응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랑 일기 때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찾아서 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뭐 객관식에서는 이걸 조금 더 꼬아가지고 그냥 단순 L자가 아니라 뭐 다르게 좀 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만약에 그 약간 그 뭐 출제위원들이 뭐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난이도가 있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L자인 경우 요거 왜 L자가 되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L이 M보다 작을 때는 효용함수는 L이 되고요. 그리고 L이 M보다 M이 작을 때는 효용함수는 작은 거니까 M이 되고 이 원리를 아시게 되면 이제 문제를 좀 꼬았을 때도 풀 수는 있긴 할 텐데요. 그건 나중에 좀 한번 뭐 제가 한번 문제로 만들어 보긴 할게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좀 무차복선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무차복선이 그냥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알다시피 요 기초적인 건데 얘는 어떻게 돼요? 둘 다 무차복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가 원점에 대해서 기준이 원점이에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합니다. 볼록한 경우에는 그래서 볼록한 경우는 자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면 MRS 여기 여가 소득이 체감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얘는 일정하니까 우하형은 직선이고 얘는 무한대니까 무차복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니까 이게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무차복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해요. 그럼 체증하면 어떻게 될까요? 체증하게 되면 무차복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히려 오목한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효용함수가 만약에 여가에 대해서 제곱이고 플러스 소득에 대해서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계 대체율이 이때는요 체증하는 경우가 돼요. 그러면 무차복선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오목한 경우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요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구석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 잘 보시면 이거 1차용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좀 잘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제곱인 경우 있고 아니면 이게 1승인 경우 있어요. 얘랑 또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얘가 L 플러스 M인 경우 이건 옆에서 했습니다. 완전 대체적 관계예요. 이 우하형은 직선인 거 아시죠? 하나만 더 할게요. 효용함수가 L의 2분의 1승과 더하기 M의 2분의 1승 이거 다른 겁니다. 자 다시요. 여기 보시면 이건 제곱이잖아. 제곱이고 여기는 1이 생략된 거잖아. 얘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우하형은 직선, 얘는 한계 대체율이 체중에서 오목하고 얘는 한계 대체율 체감해서 얘는 볼록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렇게 효용함수가 주어졌어. 그러면 이거 떠올라가지고 이 우하형은 직선이다. 그럼 빵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얘는 오목하고 얘는 왼쪽에 있듯이 우하형은 직선이 되는 것이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는 다시 또 볼록하게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계 대체율을 구해 보셔야 돼. 아셨죠? 요게 이제 효용함수인데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저기 다 쓰이게 되는 거니까 중요하니까 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예산선을 보셔야 돼. 이쪽으로 오시면 예산선을 보셔야 됩니다. 예산선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계산 문제 조금 이제 많이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뒤에 또 계산 문제 몇 개 넣어놓긴 했으니까 그때 다시 보긴 할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소득 전체에 얼마나 이 사람이 소득을 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엄밀하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처음 출발 예산선은요. 마음속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심플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내가 시간당 임금이 얼만데 야, 너 몇 시간 총 사용할 수 있어? 24시간 여가를 사용할 수 있으면 거기서 여가 시간을 뺀 게 이게 예산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다시 정리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W0의 여가에다가 24시간에다가 W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요거 있잖아. 마이너스 W0 이게 바로 예산선의 기울기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는 여가의 가격이야. 자, 이거 아시죠? 임금률이라는 게 여가의 가격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률이 올라가게 되면 여가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 바로 대체효과, 그 다음 소득효과 보셔야 되고 이게 수직축 절편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그림을 그리게 되면 미니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여가고 여기가 소득일 때 내가 만약에 여기 소비한다라고 하면 24시간 여가를 즐길 수 있겠죠. 그래서 24가 되고 여가 시간이 1시간씩 줄 때마다 임금률만큼 소득이 증가해요. 근로소득이 증가해요.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된다고요? 이게 바로 수직축 절편이야. 24시간 일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소득 이렇게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시겠지만 여기다 이제 비근로소득이 붙어요. 비근로소득이 이렇게 붙었다고 할게요. V라고 많이 써서 이렇게 하는데 비근로소득이 붙게 되면은 그럼 예산선이 이쪽으로 올라간다니까 평이하게. 그러니까 내가 노동과 관계없는 소득이 증가하면 예산선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로소득이 증가하거나 했을 때 여가와 관련해 가지고 선택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실전해서 51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비근로소득의 효과 해가지고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그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우선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소득입니다. 소득. 전체 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해서 여가와 요거와 관련된 예산선의 형태를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준비됐습니다. 준비돼서 자, 우리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근로자의 최적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근로자의 어떤 최적 선택이다 라고 하면 최적이라는 건 뭐예요?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는 맥스하고 나쁜 거는 미니마이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극대화 선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효용 극대화 선택 이렇게 보시면 자 우선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먼저 주어진 예산 제약식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제약식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점은 여기 다른 점보다 무차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점이 바로 U0라고 할게요. 효용 극대화돼요. 이게 E0 이렇게 쓰시는 게 좀 좋긴 해요. 저는 뭐 그냥 수업 시간에 0, 1, 2 이렇게 해서 좀 복잡했으니까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은 좀 그림을 좀 크게 그리셔서 E0 하고 그냥 여기 보시면 이게 L0가 되는 거죠. 이 전체가 만약에 24시간 또는 토탈 시간 이렇게 결정되면 이게 수평축이 여간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낸 거는 여가 시간입니다. 여가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쪽 나타내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24에서 여가를 뺀 거야. 이게 이제 L이라고 쓸게요. 노동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산 제약식 앞에 밑에 암묵적인 제약 조건도 하나 써 주셔야 돼요. 뭐냐면 24시간 가지고 여가 노동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적 선택인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거예요. 자, MRS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델타 L분의 델타 M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느낌이 여가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늘상 얘기합니다. X축과 Y축 중에서 어디가 더 중요한 변수가 있다고요? 남녀 주인공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수평축이 중요하다니까요. 여기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관련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노경과 무슨 뭐 인사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다 노경을 그려야 된다고요? 여기에 그려야 돼. 노경 아셨죠? 여기다가 인사 이렇게 하거나 다른 인사가 여기 이제 기타 과목 다 있어요. 노동법부터 뭐 행정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분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노경과 기타 등등 이렇게. 합격을 위해서는 노경과 기타 등등 아셨죠? 노경이 전리 가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아무튼 정리를 보면 여가가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MRS가 이게 여가에 대해서 얻게 되는 느낌이 뭐라고요? 답에다가는 쓰는 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여가에 대한 한계 편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가를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얻게 되는 약간 베네핏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예산성 기울기가 이게 W0라고 하면 이게 임금률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여가의 가격이라니까. 그래서 여가에 대한 한계 비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가를 내가 한 단위 더 증가시키게 되면 시간당 임금률만큼 내가 포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가에 대한 비용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는 다들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갑작스럽게 인트로에서 너무 세게 들어가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큰 그림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좀 정리해서 좀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나중에 3기 때 조금 더 정리된, 이제, 복사 비슷하게, 책으로 어떻게 좀 잘해서 내면 좋긴 한데, 그런 걸 다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서 스스로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과목들도. 스스로 단거나 하는 게 제일 좋고, 이게 자기가 뭔가 이게 주관식이기 때문에 소화시켜서 뱉어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림도 그리고 내용을 쓰시고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서 자신만의 단권화를 잘 마련하시고요. 혹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일상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난 농사일 하면서 강의도 하고 싶어 뭐 이렇게 하면은요, 강의하려면 다 그게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의 서브노트 단권화된 걸 가지고 시험장도 잘 보시고요, 시험에 합격하시고 고득점 합격하시고, 그냥 거기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어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버리지 마세요. 객관식 같은 건 저는 버리라 그래요. 그럼 뭐 둘 건 아닌데, 근데 뭐 교과서나 여러분들 뭐 정리한 거나 단권한 거 갖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또 자신 있는 과목 1개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또 통해가지고 나도 강의를 하고 싶어 해서 뭐 학원에 문의해서 저도 강의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 학원에서 안 돼요. 뭐 이럴 가능성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아무튼 우리 학원은 늘 환영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강사도 좀 지원하시고 뭐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그것도 잘 스스로 잘 정리를 해 두세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 또 막판에 또 시험도 잘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셨죠? 정리하면서 자기가 또 느끼면서 막 이게 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랑 이것저것 갖다가 결합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최종 결론은 이게 결론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느낌 자체가 좀 있어야 돼요. 여가에 대한 한계편익과 여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가 될 때 우리 많이 했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럼 여가에 대해서 내가 한 단위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이 여가에 대해서 내가 치르는 비용보다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여가를 하나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증가시키지 않는 게 낫죠. 여가를 차라리 줄여야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로 표현하게 되면 어느 경우에 그렇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자, 어느 경우에 있나요? 여기가 만약에 A라고 그러고요. 여기가 만약에 B라고 합시다. 그럼 A에 해당할까요? B에 해당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해당할까요? A를 먼저 썼잖아요. 그러니까 A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A와 같은 경우가 A의 경우가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A의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A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이 경우니까 여가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여가를 줄이고 오히려 2를 더하면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럼 이걸 따라가는 거야. 자, 다시요.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해서 여러 번 하는 건데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나의 예산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선은 그대로 있지만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효용은 어떻게 돼요? 효용은 증가한다니까요. 노랑이보다는 하양이가 효용이 더 높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다가 더 이상 효용이 증가가 불가능한, 이게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이런 뜻이잖아요. 불가능하면 그때가 어떻게 된다? 그때가 바로 최적 균형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조건이 달성된다. 균형에 도달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균형 상태를 잘 보고요. 여기서 조금 더 합니다. 조금 더 해요. 뭘 더 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출제되는 게 늘 대체효과, 소득효과야. 그런데 먼저 첫 번째 예산선이 변화하게 됩니다. 예산선. 자, 예산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선호가 변하진 않아요. 효용함수나 무차곡선은 사람들이 이제 아주 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선호가 변할 수 있지만 선호가 변한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기본적인 예산선 이렇게 썼죠. 예산선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저 앞에 한 것처럼 마이너스 W0에 여가 24시간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있고 비근로소득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얘가 이제 변하게 됩니다. 비근로소득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뭐가 어떻게 변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근로소득이 만약에 증가한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선택점이 바뀔까? 그걸 할 수 있고 또 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L이 변하면 안 돼요. 지금 위에서 보면 L과 M이 두 주인공이라니까요. X축과 Y축에 있는 변수니까 얘네 둘은 지금 같아지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변하면 안 되고요. X축과 Y축을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다시요. 이게 제약식인데 우리가 이제 제가 목적식을 앞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라고 쓰고요.
여가와 소득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인데 원래 경제학과에서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하면 내가 여기서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는 변수는 어떤 겁니까? 하면 어떤 거예요? 여가와 소득을 정할 수 있지. 여가를 줄이면 소득이 늘고 여가를 늘리면 소득이 감소하니까 이 조정할 수 있는 변수를 여기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하점자로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목적식 할 때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관심사가 돼. 그럼 얘네 둘을 빼 뭐가 변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24가 변할 수는 없지. 아유, 하루가 24시간이 이건 신이 인간한테 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좀 느리게 갈 수 있고 좀 빠르게 갈 수 있긴 하겠지만 24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모르죠. 이제 달력을 바꿔가지고 48시간을 할 수 있겠지만 24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럼 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두 개밖에 없어. 여기 W0 임금률이 변하거나 여기도 임금률 있잖아. 얘가 변할 수 있다고.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두 개밖에 안 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비근로소득이 증가할 경우로 많이 합니다. 비근로소득이 증가해요. 증가시 이렇게요. 그럼 예산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저 앞에 예산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여가가 있고요. 여기가 소득 이렇게 있어요. 그럼 예산선이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24시간을 내가 즐기고 있었는데요. 비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올라간다니까. 얘가 올라간다니까. 내가 24시간 띵까띵까 놀고 있어도요. 이게 바로 비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많이 연습하셔서 아시겠죠? 임금률은 변함없는 거야. 저기요, 질문 있는데요. 비근로소득이 변하면서 임금률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그렇게 하진 않아요. 물론 시험 문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응용해가지고 비근로소득이 증가하면서 일정한 임금률은 세금을 때려가지고 기울기 완만하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부의소득세가 바로 그런 메커니즘이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또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예산은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응용할 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비근로소득만 증가하고 단 임금률은 고정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예산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차곡선이 어디 찍혀야 되는가? 사실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찍히고 있어요. 여기에 찍히고 있다가 자, 이게 효용함수예요. U0였었는데 무차곡선이 요거를 기준으로 쭉 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해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비근로소득이 증가했을 때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게 정상재정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요. 왜요? 여가의 소비량이 증가했잖아. 여가의 소비량이 증가한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근데 우리 일기 때 그 앞에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무차곡선이 이렇게 생기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여기 선택하면 이거 두 명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래서 신디 민디 하기도 했었는데 A라는 사람은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주황 색깔로 되어 있는 사람은 여가가 열등제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B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잖아. 여기 B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A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B를 선택하게 되면 비근로소득이 증가했는데 여가 소비량이 감소하는 경우예요. 지금 두 개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를 그냥 한꺼번에 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렇게 되는 경우 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답안지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면 제 채점한 결과 그림을 잘 그리신 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파란 색깔과 주황 색깔로 표현해서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 이렇게 하는 수 있는데 그림이 좀 지저분한 경우에는 이게 지금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하면 케이스를 나눠주세요. 1번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로 나눠가지고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로 이론상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이론상 이렇게 나타내긴 하는데 근데 만약 실전 문제에서요, 효용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 여가, 소득, 이렇게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를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게 CD 효용함수예요. 콥과 더글라스라는 두 명의 학자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효용함수로 주어지게 되면 이런 효용함수는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선호가 우리가 동조적인 선호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조적 선호라는 거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거나 미시경제학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동차 선호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림의 특성만 좀 보시면 좋겠어요. 동조적인 선호는 어떤 게 특성입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가 여가고 여기가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예산선이 이렇게 밖으로 이동하잖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쭉 이동하게 되면 무차별 곡선이 어디에 찍힙니까? 라는 걸 예측 가능해. 어떻게 하냐면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을 그리잖아요. 아니, 꼭 45도 아니어도 돼요. 물론 이게 이럴 경우에는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5도 형태가 되긴 할 텐데 이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이에요, 이게. 원점을 지나는 약간 방사선인데 방사선 위에 무차별곡선이 예산선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차별곡선을 그리게 되면 여기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여기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여기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 좀 잘 체크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그림을 비근로소득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계속 증가해서 이렇게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 이거 한번 보세요. 24시간 이상은 더 우리가 소비를 더 여가 시간을 증가시킬 수 없어요. 그쵸? 24시간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라 합시다. 여기가 뭐라고 할까? 여기가 24시간 합시다. 24시간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제약 조건이 24시간 이상을 아이고 삐딱하게 됐네.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 예산선 영역이 선택 가능한 점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날아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근로소득이 이만큼 있는 거지. 앞에서 한 것처럼 보면 비근로소득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도 날아가, 여기도 날아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근로소득이 이제 커지는 거야, 비근로소득이. 여기도 날아가, 여기도 쫙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 그럼 이제 요 경우는 딱 여길 지나는 것이고. 그럼 만약에 소득이 더 증가하게 되면 이게 없어진다니까. 저 이렇게. 아, 이거 봐요. 저 손가락을 희생하면서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날아갔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무차별곡선은 어딜 지나게 됩니까? 하면은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지나가요. 이 점은 선택할 수 없잖아. 그럼 만약에 예산선이 비근로소득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예산선이 돼 있다라고 하면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부가 뭐 근로자 뭐 특성 이런 거 할 때 비근로소득이 증가할 때 유보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할 때도 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니까 여기선 딱 접해. 그래서 요 경우 있잖아.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선의 기울기랑 요거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똑같잖아요. 요게 바로 이렇게 접하는 상황. 여가가 24시간 즐겼을 때 그때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유보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여기서는 24시간 했을 때 유보임금이니까 이게 유보임금이 돼요. 요거 잘 보세요. 이게 유보임금이에요. 리졸브해서 R이라고 쓸게요. 유보임금입니다. 유보임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보임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계산 문제로도 시험 문제 나왔죠. 근데 예산선 기울기가 어떻게 돼? 예산선 기울기가 W잖아. 유보임금보다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선 기울기가 더 커요. 자, 보이세요? 이 뒤에 다시 한번 살짝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유보임금보다 예산선의 기울기인 실제 임금이요. 실제 제시되는 임금이 더 커요. 더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아니, 내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인데 20,000원 준대. 일을 해요? 안 해요? 아,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선택해서 여가보다 여가를 24시간 안 늘리고 좀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비근로소득이 올라갔어요. 이만큼 더 올라갔어.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여기는 바로 예산선의 기울기랑 유보임금이 딱 맞아 떨어진 그 상태야. 그럼 이 사람은 일을 해도 되고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비근로소득이 더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가 되면은 여긴 내가 선택할 수 없어. 그러면 무차별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나의 유보임금이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팔라.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유보임금을 나타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뭐 비슷비슷하네요. 여기 있다가 요 밑에서 24시간 요걸 기준으로 잘 보세요.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밑에서 올려다 보세요. 눈을 가지고 올려다 봤을 때 여기 유보임금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팔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내가 비근로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나의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 유보임금이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대신 이 사람은 여기 보시면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 원점을 지나는 이게 방사선의 대각선 위에서가 다 똑같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보임금 했을 때 요 점을 선택할 수 없고 요 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잘 연구해서 머릿속에 체크해 두세요. 계산 문제는 또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왔기 때문에 2년 전에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렇지만 유보임금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물어보는 것은 또 유보임금이라는 말을 또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어떤 노동과 여가에 선택할 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이거 다시 보시고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상 이렇게 효용함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 경우만 이렇게 그냥 얘기해서는 안 돼요. 문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를 상정한다 이렇게 쓰는 답안하고요. 나는 이렇게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랑 여가가 열등제인 이런 경우를 둘을 상정한다 해서 케이스를 둘로 나누는 거랑 어느 게 좋습니까? 둘로 나누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렇게 효용함수가 주어졌어. 문제 앞에다가 효용함수는 이렇게 생긴 뭐 알파 베타에서 알파 베타가 2분의 1, 2분의 1인 경우로 주어졌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 여가가 이렇게 뭐 열등제라면 하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그때는 빵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출제자가 좀 두리뭉실하게 물어봤을 때는요,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더 여러분들이 쪼개가지고 아는 만큼 막 많이 뱉어낼수록 제가 봤을 때는 점수를 더 잘 받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진짜 써야 될 거 안 쓰게 되면 그거야말로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나쁘긴 한데 쓸 거 다 쓰고 추가로 알파 써주면 그건 좋다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효용함수를 주어졌는데 여가가 열등제라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 있고 그럼 뭐야? 이건 엄한 얘기잖아. 그때 이제 꽈락이 나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일반화해서 그냥 줬을 때는 그랬을 때는 여기서 이런 경우 여기서 이런 경우 둘로 나누면 그거는 괜찮은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임금률이 떨어지는 거 말고 증가하는 걸로 합시다. 떨어지는 걸로 합시다. 자, 정부가 세금을 때렸어. 그래서 임금률에다가 임금에 만약에 비례세를 부과했다 합시다. 비례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1기까지는 주로 이제 연습하는 게 예산선을 밖으로 크게 그리는 걸 연습을 해야 되고 좀 익숙해야 되니까 임금률이 상승할 때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이 뭐 우상향하는 뭐 그런 걸 도출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임금에다가 이제 비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받는 임금이 W0였었는데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럼 W0에다가 일정한 만큼 세율을 이렇게 부과하는 거죠. 그럼 예산선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선이 1-t 이렇게 돼서 W0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예산선의 기울기인데 예산선의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니 내가 일을 했는데 이게 세율이 20%라고 할게요. 세율이 t가 0.2라고 할게요. 20%라고 하면 내가 시간당 10,000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20%를 정부한테 갖다 바치니까 나한테 받는 것은 뭐야? 그쵸? 8,000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산선 기울기 작아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가가 있고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W0 이렇게 있는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당 이렇게 임금률이 하락하게 되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몰라요. 이 경우도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이건 대각선에서 여기 접하는 건 아닙니다. 평행한 게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어딘가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 대체 효과랑 임금률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하니까 대체 효과가 발생해요. 대체 효과 이제 어느 정도 쓸 줄 있으시겠죠? 무슨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예산선 기울기 변했잖아. 상대 가격이라는 그게 들어가야 돼. 여가의 상대 가격이 임금률이 여가의 가격입니다.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가의 가격이 싸지니까 여가를 증가시킵니다. 그럼 노동공급은 어떻게? 당연히 감소시켜줘. 이럴 맛이 안 나요. 그리고 실질 소득이 변화하는 게 소득 효과예요. 소득 효과에는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실질 소득이라는 그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 소득이 변화했을 때 이 말이 들어가셔야 돼. 예산선 영역이 쭈그러들잖아. 그럼 실질 소득이 어떻게 해요? 감소하는 거지.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당연히 여가가 아무 얘기 안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정상제라고 얘기하고 아이고 죄송해요. 아무 얘기 안 하면 여가가 정상제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 나왔다 그럼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 그렇게 해서 또 나눠서 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어서 내가 여가에 대한 소비량이 뭐 이런 식으로 변했다라고 하면은요. 요걸 가지고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뭐 PQR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이후 예산선 가지고 하는 건 이제 보상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경에서는 올드 예산선 가지고 합시다. 아셨죠? 자, 요거는 예산선 써주셔야 돼요. W1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저것까지 써주세요. 1- 세율에다가 W0 이렇게 하시고 뭐 단 세율은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되면 예산선이 우리
올드 예산선 가지고 얘기할게요. 이걸 이제 동등, 대등 변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올드 예산선 가지고 새로운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 점을 찾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찾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새로운 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A, 뭐 PQR이라고 그럴까? P, 여기가 Q, 여기 R,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우선 대체 효과랑 소대 효과 보셔야 되는데 자, 우선 평행한 예산선 두 개 보세요. P와 Q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거는 무슨 효과? 소득 효과. 우리 밑에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게 소득 효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Q에서 R로 가게 되는 거 있잖아. Q에서 R로 이렇게 갑니다. 요거는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대체 효과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니까 총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경우는 임금률이 하락했을 때 비례세를 부과해서 임금률이 하락했을 때 최종 효과는 여기서부터 무슨 색깔을 쓸까? 이걸로 씁시다. 이렇게 해서 여가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경우로 나타냈네요. 소득 효과보다 대체 효과가 더 큰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가가 증가하니까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 잘 보시고 여기서의 파트는 기본적으로 비근로소득 잘 보시고 유보임금까지 잘 좀 체크하시고 그다음 이 그림 잘 그리셔야 됩니다. 이건 언제나 그냥 기본적인 거야. 미시에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림 이제 좀 크게 그리시면 좋아. 여러 번 봐도 이렇게 딱 보면 잘 쓴다바는 되게 이미지가 좋고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면접관들 보서 실제 면접 들어가면 딱 들어올 때 뭐 한 5명이 들어온다? 아니면 10명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합격률은 10%가 안 되니까 10명 들어왔을 때 거기서 탁 튀는 사람 한 명이 그냥 딱 꽂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안지도 쭉 넘겼을 때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딱 봤을 때 그림, 제목, 글씨 이거 딱 보면 그냥 거기서 탁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군계 일학 비슷하게 확 이렇게 뜨는 답안지가 있어. 그냥 그것만 골라도 거의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명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원래 글씨도 잘 쓰고 답도 잘 쓰고 흐름이 좋은 거니까 뭐 100명까지는 아니고요. 한 제가 봤을 때 한 30명에서 한 그 정도? 예,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합격자 수에서 한 10%는 누가 봐도 뭐 그분들은 뭐 그냥 혼자 독학해도 합격하실 분들이야.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답하고 서술하는 것까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표시를 하시고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개념 중요한 거 우리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 좀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그거 좀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노동 공급과 관련된 것이고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면 노동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는가?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경우에는 후반 굴절한다. 그런 얘기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노동 공급의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첫 번째는 파트는 이렇게 우선은 첫날이니까 끝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책에 가보시면 파트 2에 노동 공급 나와 있는데 거기 몇 개 타픽이 있어요. 한 7, 8개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 주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시험 본 거를 제가 강평을 채점한 소감을 좀 몇 개, 뭐 유인물도 나눠드리긴 하겠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찍찍찍 해가지고 몇 개 언급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내용을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는 뭐 노동 수요 설명하면서 기존에 봤던 시험에 대한 강평 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